교문 앞에 검은 차. 그 앞에 새까만 검은 옷의 남자들.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무서워. 선영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707 특임대의 전설이었던 중령 박선영.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제 딸에게 무슨 용건이죠? 태준의 표정이 식었죠. 경고했을 텐데 애가 피곤하게 만드네. 긴 말 안 합니다. 물러나 주시죠.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뭐 아줌마 주제에 뭘 믿고 이래? 태준이 소리쳤어요. 순간 선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태준과의 거리가 1미터. 특수부대원에게는 충분한 거리였죠. 그때 태준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마치 전장에서 수없이 죽음을 넘나든 전사의 눈빛 같았죠.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707 특전사였던 그녀가 지금은 엄마로서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풀어낼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침 햇살이 교실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교실에 도착했죠. 17살 고등학교 2학년 전교 10등 안에 드는 우등생이었어요. 친구들은 지민을 모범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늘 밝게 웃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책상 위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벌써 세 번째였어요. 봉투 안에는 항상 같은 내용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20만 원.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한 달 전 학교 일진 무리가 지민을 찾아왔었죠. 리더인 김태수와 그의 친구들. 그들은 지민에게 매달 보호비를 요구했습니다. 지민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지민은 쪽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죠.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지 뻔했으니까요. 그때 교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태수였어요. 덩치 큰 몸에 험상궂은 표정. 그 뒤로 친구 둘이 더 따라 들어왔죠. 야, 박지민. 봉투 확인했냐? 태수의 목소리가 교실을 울렸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봤어요. 나는 안 낼 거야.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태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형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형님들. 지민은 그 단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수 뒤에 누군가가 더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지는 몰랐죠. 한편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 선영은 커피를 내리며 평화로운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0살이 된 지금 그녀는 평범한 카페 주인이었죠. 손님들은 그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동네 사람들은 지민이 엄마라고 불렀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707 특임대대 중령이었다는 것을, 대테러 작전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전사였다는 것을,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완수했던 특수부대 요원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선영은 과거를 완전히 묻었습니다. 딸 지민에게는 그저 군대에서 일했었어라고만 말했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평범하게 살자. 지민이를 위해서. 그것이 선영의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성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지민에게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학교로 돌아가 봅시다. 점심시간. 지민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는 그동안 받았던 협박 쪽지들이 들려 있었죠. 선생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인 이 선생님은 지민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니? 천천히 말해봐. 지민은 입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거였죠. 일진들의 협박, 금품 요구, 그리고 계속되는 위협,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런 일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급하게 눈물을 닦았죠. 이 선생님이 지민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잘 말해줬어. 선생님이 해결할게.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겠다. 그날 오후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이 모였죠. 지민의 증언과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김태수 학생이 최근에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하네요. 교감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적인 냄새가 나요. 그때 한 선생님이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어요. 경찰 친구한테 들었는데 최근 이 지역에서 청룡파라는 조직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한테서 돈을 걷어들이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청룡파, 그 이름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지역의 악명 높은 조폭 조직이었습니다. 설마 그들이 학생들까지 건드린다는 건가요? 교장 선생님이 결단을 내렸어요. 경찰에 신고합시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편 태수는 학교 뒷문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년이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지민, 그 모범생 말이냐? 네, 형님. 선생한테 잃는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본때를 보여줘야겠네. 엄마가 카페 한다고 거기로 가봐야겠군.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큰일이 날 거라는 뜻이었죠. 저녁 무렵 선영의 카페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청룡파 간부 최태준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선영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렸어요. 하지만 오랜 특수부대 경험이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 보통이 아니었죠. 태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어요. 사장님,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선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왜 그러시죠? 그냥요.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드시죠? 특히 딸은 더 조심해야 하고. 위협이었습니다. 선영은 즉시 알아차렸죠. 하지만 동요하지 않았어요. 무슨 용건이 있으신가요?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커피값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죠. 딸한테 전해주세요.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학교 일은 학교에서 끝내야 한다고. 그는 나가면서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혼자 사는 여자가 사업하기 쉽지 않잖아요. 문이 닫히고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딸을 위협한다는 것, 그것은 선영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밤 지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선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학교에서 힘든 일 있니? 지민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어떡해. 엄마한테 숨기는 거 없지? 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일진들의 협박, 그리고 오늘 학교에 신고한 일까지. 선영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용기 있게 신고한 거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청룡파, 그들이 감히 딸에게 손을 대려 한다니. 20년 전에 그녀였다면 이미 행동에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딸이 있었고 평범한 삶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선영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맡기고 기다려야 할까요? 하지만 조폭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복이 더 심해질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지민이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선영이 말했어요. 지민아, 오늘은 엄마가 데려다 줄게. 엄마,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문 앞에 검은 차가 서 있었고 그 옆에 태준과 부하들이 서 있었죠. 그들은 지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선영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죠. 707 특임대대 중령이었던 박선영.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제 딸에게 무슨 용건이 있으신가요? 태준이 비웃었어요. 어제 경고했잖아요. 애가 말을 안 듣네요.
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물러나 주시죠.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개의치 않았죠. 아줌마, 이거 가족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은데. 순간 선영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적의 위치를 확인하고 탈출 경로를 계산하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하지만 선영은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제 딸과 다른 학생들에 대한 모든 협박을 중단하세요. 태준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아줌마가 뭘 믿고? 선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태준과의 거리가 1m, 특수부대원에게는 충분한 거리였죠. 저를 모르시는군요. 그럼 일주일 후에 제대로 알려드리죠. 그 순간 태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마치 전장에서 수없이 죽음을 넘나든 전사의 눈빛 같았죠. 선영은 지민의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이고 뭐고 오늘 밤에 후회하게 될 거야. 학교에 들어가자 지민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선영이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죠.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날 선영은 오랜만에 집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707 특임대대 휘장, 훈련 일지, 그리고 각종 전술 교본들 모두 과거에 묻어두려 했던 것들이었죠.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평범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청룡파 사무실에서는 태준이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 그 카페에 가서 본때를 보여주자.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죠. 자신들이 누구와 맞서게 될지를.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응. 박선영. 오랜만이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이? 707 박선영. 살아있었구나. 도움이 필요해. 청룡파라는 조직 알아? 알지. 최근에 말썽이 많던데. 설마. 내 딸이 연관됐어.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돕겠어. 하지만 선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걱정 마. 난 아직 707이야. 전화를 끊고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엄마와 거대 조폭 조직의 전쟁. 하지만 선영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대대는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만드는 부대였으니까요.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금이 가고 그 틈으로 과거가 스며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카페 문을 닫은 선영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죠.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고.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지민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방에서 음악을 듣고 있을 시간인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지민아? 선영이 딸을 부르자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지민이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엄마, 와보실래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간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방에 들어가자 책상 위에 검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민이가 있었어요. 학교 가는 길, 학원 가는 길, 심지어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모습까지 누군가 계속 따라다니며 찍은 것이 분명했죠.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 취하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것이다. 청룡파. 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엄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청룡파가 뭐예요?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영은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707 특임대대를 떠나면서
다시는 폭력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죠. 평범한 엄마로, 평범한 시민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평범한 삶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카페 문을 열자마자 낯선 남자를 마주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는 키가 180cm는 넘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누구시죠? 최태준이라고 합니다. 청룡파에서 일하고 있죠. 최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선영의 몸이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707 특임대대에서 받은 훈련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몸에 남아 있었던 거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선영은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따님이 우리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더군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태준은 카페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그의 뒤를 따라 덩치 큰 남자 둘이 더 들어왔죠. 사업이라뇨? 아이들한테 돈을 뺏는 게 사업인가요? 선영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태준이 피식 웃었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이게 다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죠? 간단해요. 신고를 취하하고 우리가 입은 손해 500만 원을 배상하면 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릴게요. 순간 선영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꾹꾹 눌러두었던 전사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선영은 꾹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준이 일어서며 명함을 던졌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님을 위해서라도요. 그날 저녁 지민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서운 아저씨들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보고 엄마한테 전해달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민이의 몸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선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선영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안에는 707 특임대대 시절의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대 마크, 훈장들, 그리고 동료들과 찍은 사진. 사진 속의 선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날카로운 눈빛, 단단한 근육,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의 중령이었던 시절이었죠. 박중령님은 제가 본 군인 중 최고였습니다. 예전 부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선영은 실제로 수많은 대테러 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했었죠. 인질 구출, 폭발물 제거, 그리고 적 진압. 그녀의 손을 거친 작전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선영은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었어요. 어린 지민이에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엄마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전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 다시 카페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부하 4명을 데리고 왔죠. 결정하셨습니까? 태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요? 당신도 자식이 있나요? 태준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있다면 당신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 감상적인 얘기로 상황이 바뀌진 않습니다. 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선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20년 전 적과 마주했을 때의 그 눈빛이었죠.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떠나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협하는 건가요? 우리가 누군지 아시고 저도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까요? 선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707 특임대대 출신, 대테러 작전 전문가, 전직 중령 박선영입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태준이 다시 으스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저 카페 주인일 뿐이잖아요. 예전에 뭘 했든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할 건데요? 선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 순간
선영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카페를 가득 채웠어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부하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들도 느꼈던 거죠. 눈앞의 여자가 평범한 카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태준이 서둘러 카페를 나가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죠. 그들이 떠난 후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죠. 딸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몸을 풀었어요. 근력 운동, 격투 기술, 그리고 전술 동작들. 20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죠. 지민이가 방에서 나와 엄마를 봤어요. 엄마, 뭐 하세요? 운동하는 거야. 건강해야 너를 지킬 수 있으니까. 지민이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신고해서 이런 일이. 아니야, 지민아.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누구도 내 딸을 건드릴 수 없어. 설령 그것이 조직 폭력배든 그 누구든.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검은 승용차. 그 안에서 내리는 5명의 남자들. 최태준의 차갑게 일그러진 얼굴이 거리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엄마,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선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2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707 특임대에서의 훈련, 대테러 작전, 적을 무력화하는 수십 가지 방법들. 지민아, 내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있어. 하지만 엄마, 지금 당장. 선영의 목소리에는 20년 전의 냉정함이 되살아나 있었어요. 지민이 놀란 눈빛으로 계단을 올라갔어요. 쾅쾅쾅.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박선영, 나와. 오늘 확실히 정리하자고. 최태준의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선영은 현관으로 걸어가며 손목을 돌렸어요. 관절이 딱딱 소리를 냈죠. 문을 열자 최태준이 비웃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뒤에는 덩치 큰 조직원 4명이 줄지어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약속 시간이에요. 최태준이 선영을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따라 들어오더니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딸은 어디 있어요? 데려와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확실히 정리해야겠어요. 선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목덜미에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죠. 제 딸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데 아주머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최태준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민이 불안한 얼굴로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최태준의 눈이 번뜩였어요. 오, 문제의 그 딸이네요. 내려와요, 예쁜 아가씨. 지민이 무서워하며 한 걸음씩 내려왔어요. 선영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 이제 가족회의를 해볼까요? 최태준이 지민의 팔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선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20년간 잠들어 있던 707 특임대의 본능이 폭발했죠. 최태준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어요. 아! 최태준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선영의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죠.
오른쪽 조직원의 주먹이 날아오는 궤적. 왼쪽 남자가 품에서 꺼내는 칼의 반짝임. 선영은 최태준의 팔을 이용해 오른쪽 남자를 넘어뜨렸어요. 동시에 뒷발로 왼쪽 남자의 정강이를 찼죠. 으악! 두 명이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어요. 뒤에 서 있던 조직원 하나가 선영의 등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선영은 몸을 돌리며 그의 팔을 잡았어요.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죠. 쿵! 거실 테이블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마지막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칼을 꺼냈어요. 가만히 서. 꼼짝 마. 선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20년 만에 되찾은 자신감이 온몸에 흘렀어요. 그 칼 제대로 줄 줄 알기나 해요? 선영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남자가 칼을 휘둘렀지만 선영은 이미 그의 옆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손날로 그의 손목을 정확히 쳤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5분도 안 되어 거실 바닥에는 5명이 모두 쓰러져 있었어요. 선영이 떨어진 칼을 주워들었어요. 최태준의 목에 가져다 댔죠. 707특임대 중령 출신 박선영입니다. 최태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707특임대요? 청룡파 최태준. 나이 38세. 서울 금천국어주. 아들 최민호 고등학교 1학년. 선영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최태준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걸? 당신들이 누군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디 사는지, 가족이 누군지도요. 선영이 칼날을 조금 더 가까이 댔어요. 제 딸에게 다시 한 번이라도 접근하면 그때는 이렇게 대화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최태준이 울먹이며 빌었어요. 선영이 칼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들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겠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선영은 계단 위를 올려다봤어요. 지민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선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을 딸이 받아들여주고 있었죠. 지민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선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기회를 드릴게요. 선영이 최태준을 내려다봤어요. 앞으로 학교 애들한테 절대 손대지 마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정말 약속해요. 선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딸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 707특임대 박선영이 돌아왔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5명의 조직원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영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준의 눈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이 집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단 몇 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요. 707특임대. 중령이라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 전역했어요. 대테러 작전 전문이었죠.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조직원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창백해졌습니다. 707특임대가 뭔지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것도 대테러 전문가라니. 태준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축 늘어져 있었고 왼손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었죠.
선영이 관절을 정확하게 제압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서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진짜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이 뒷걸음질을 쳤지만 벽에 등이 닿아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죠. 최태준 씨, 당신 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15살이라던가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지 놀란 표정이었죠. 만약 당신 아들이 학교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겠어요? 매일 돈을 뜯기고 맞을까봐 무서워하면서 학교에 가야 한다면?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다른 아이들에게 했던 일들이 만약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다면 그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태준에게 건넸죠. 마셔요. 진정하고 얘기합시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한 척하던 조폭 간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정말 의외였죠. 저도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학교에서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이 길로 들어섰죠. 강해지고 싶었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태준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가 남의 아이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네요.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런 사람이. 선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대신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태준 씨. 선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드릴게요.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바뀌든지.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바뀔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그건 당신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느냐에 달렸어요. 선영은 의자를 가져와 태준 앞에 앉았습니다. 제안을 하나 할게요. 당신들이 학교 주변에서 걷어들이던 돈, 그걸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떨까요? 태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용도요? 청소년 보호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가해자들도 상담받을 수 있는 곳. 당신들이 운영하는 거죠.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어요. 저희를 믿어주시는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회는 주고 싶어요. 당신도 아버지잖아요. 아이들을 지키는 아버지가 되어보는 건 어때요? 태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죠. 후회와 감사가 섞인 눈물.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707특임대 출신이 감시할 거예요.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선영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겼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선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허리를 굽혔죠. 정말 감사합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어요. 무서워하던 얼굴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얼굴이었죠. 선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일을 설명할게요. 우선 학교 주변 갈취는 오늘부로 완전히 중단.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할 것. 그리고 선영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태준은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정말로 바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청룡파 보스한테도 제가 직접 전화할게요. 이 일에서 완전히 손 떼라고. 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스님 번호를 어떻게? 제가 20년간 놀고만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신들 조직 정보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선영의 말에 태준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죠. 선영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폭행 혐의로 신고한 게 아니라 화해 중재를 요청한 거예요. 선영의 말에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을 때 상황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태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앞으로 청소년 보호 활동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찰관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선영의 신분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707특임대 출신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합의서 작성하시고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태준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선영은 태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이 주소로 오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짜봅시다. 태준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담겨 있었죠. 정말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용서는 당신들이 스스로 얻어내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태준과 조직원들이 집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거만하게 어깨를 으쓱이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문이 닫히고 난 후 지민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바뀔까요? 선영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할 기회가 필요해. 특히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더욱 그렇지. 지민이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707특임대라니. 그건 과거야. 지금의 엄마는 그냥 너를 지키고 싶은 평범한 엄마일 뿐이야. 하지만 지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엄마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용서와 변화의 가능성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2시 태준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밤새 계획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청소년 보호센터 운영 계획이요. 선영이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청룡파 조직원 10명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자금 일부를 센터 설립에 쓰고 싶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무서운 조폭 간부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좋아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늘 저녁에 학교에서 사과 모임을 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학교 강당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청룡파 조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태준이 대표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죠.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분노를 표출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태준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유나였어요. 가장 많이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였죠. 정말 바뀔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선영은 강당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시작이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은 진심으로 뉘우칠 때 정말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지민이 엄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도 도울래요. 청소년 센터에서 또래 상담 도우미를 하고 싶어요. 선영이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함께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능력이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특수 작전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작전. 그것이 진짜 승리가 아닐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카페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내리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날 최태준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했던 그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죠. 엄마, 오늘도 취재 온대요. 지민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학 새내기가 된 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고등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또 취재야? 이번엔 어디서 온대? KBS예요. 전국 방송으로 나간대요.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조용한 삶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최태준이었어요. 하지만 1년 전에 그 무서운 조폭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이제 청소년 보호재단의 이사장이었죠. 박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났어요. 그가 내민 서류를 보자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산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전국 7개 도시예요. 순간 선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가 만든 학교폭력 조폭 연결고리 차단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었어요. 한 명의 엄마가 딸을 지키려던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죠. 저희 아들도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빠가 이제는 자랑스럽다고요. 더 이상 부끄러운 아빠가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모두 최 이사장님이 변하려고 노력한 결과예요. 그날 오후 KBS 취재팀이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선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707 특임대 시절을 완전히 공개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지민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 당당하게 말해요. 엄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두가 알아야 해요.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선영 씨, 특수부대 출신이시라고 들었는데요.
그 경험이 지금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건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었어요. 진짜 힘은 누군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배웠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최태준 씨를 제압했을 때 저는 그를 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길을 잃은 또 다른 부모로 봤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 수 있었죠. 취재가 끝난 후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박선영 씨, 정부에서 전국 단위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을 맡아주시겠어요?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범한 카페 주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전국의 아이들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된 거였죠. 네, 맡겠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의 카페는 축하 인파로 가득했어요. 707 특임대 동기들도 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뭉친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청소년 보호 활동을 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서울에서, 누군가는 대구에서, 그리고 누군가는 제주에서요. 선영아,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어? 동기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저 우리 지민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바로 진짜 힘이야. 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모든 사람을 지키는 일로 커진 거지. 파티가 한창일 때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였어요. 1년 전 일진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그 아이였죠. 선생님, 저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유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선영은 유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것이 진짜 변화였습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돕는 선순환. 폭력의 고리가 사랑의 고리로 바뀌는 기적이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지민이 선영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민아, 예전엔 엄마가 왜 과거를 숨기는지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는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던 거죠? 선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특별한 사람이란 걸 숨길 순 없었어요. 엄마의 진짜 힘은 707 특임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변화시키는 마음이었어요. 지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살 거예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선영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성되는 느낌이었어요. 2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과 현재의 삶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진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전국 뉴스에 선영의 이야기가 대서특필됐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 엄마 전국 청소년을 지키다. 기사를 본 전국의 부모들이 연락해 왔어요. 자신들의 지역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었죠. 그중 한 통의 전화가 특별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혼자 아들을 키우는 엄마예요. 우리 아이도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박선영 같은 분이 없어서.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국 곳곳에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었죠. 걱정 마세요. 제가 곧 강원도에도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정말 와주실 거예요? 네, 약속합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필요한 모든 곳에 나누겠다고요. 한 달 후 선영은 전국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녀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조폭들이 청소년 보호자로 변하고 일진들이 또래 상담사가 되고 피해 학생들이 당당한 청소년으로 성장했죠. 최태준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밝혔어요. 조폭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왜 변해야 했는지를 진심으로 전했죠. 저도 한때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선생님이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어요. 제게도 아들이 있다는 걸, 저도 부모라는 걸 일깨워 주셨죠. 그의 고백은 많은 조직 폭력배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선영을 만나고 싶다는 거였죠. 박선영 씨,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특수부대의 힘을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분은 처음 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예요. 선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일 뿐입니다. 제 딸을,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지키고 싶은 엄마요.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국민훈장 동백장. 선영이 받게 된 훈장이었어요. 청소년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시상대에 오르는 선영을 보며 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객석에는 707특임대 동기들, 최태준과 변화한 조직원들, 그리고 도움받았던 수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있었어요. 박선영 씨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시상자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적을 동지로 만들고 가해자를 보호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승리입니다. 훈장을 받은 선영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훈장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선택한 최태준 이사장님과 청룡파 여러분, 그리고 용기를 낸 모든 아이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폭력의 고리는 끊을 수 있다는 걸, 미움은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선영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죠.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했던 건 평범한 삶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 있는 삶, 누군가를 지키고 돕는 삶이었다는 걸요. 707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죠. 왜냐하면 그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이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선영은 미소 지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이 일 할 거죠? 당연하지. 아직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지민이 엄마의 팔짱을 꼈습니다. 나도 도울게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들 앞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전국 곳곳에 동료들이 있고 변화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